1, 2차 세계대전과 무기체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발발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총력전의 성격이었고요. 굉장히 파괴적인 인류 역사상 최대의 파괴적인 전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럽은 당시에는 영국이 이제 패권 국가였습니다.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해외 시장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영국은 이 명예로운 고립 정책을 추구하면서 유럽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어떤 국가와도 여러 가지 어떤 마찰을 회피하면서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일이 드디어 이 영국에 맞서서 독일 제국이 이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프로이센 왕국을 주축으로 해서 이 소규모 국가들을 보불 정쟁을 통해서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철혈 제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비스마르크죠. 이 비스마르크는 1870년에 이 보불 전쟁을 통해서 독일을 통일한 후에는 이 전쟁을 추구하기보다는 외교로서 어떤 안정적인 어떤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적인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견제하면서 당시의 유럽의 국가들이 식민지 확보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독일은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이중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이때만 해도 러시아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죠. 자,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이 발칸 반도에서 이 패권을 다투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사실 이 1차 세계대전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오스트리아가 결정적인 어떤 1차 세계대전의 하나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발칸 반도는 당시에 이제 이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시기에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는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흔히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물론 이게 직접적인 1차 대전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하기는 너무 단편적이고요.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기폭제가 된 것만은 사실이죠. 자, 당시 독일은 이제 통일 후에 빌헬름 1세가 이제 물러나고 빌헬름 2세가 이제 황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세와는 달리 2세는 강력한 식민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비스마르크와 반목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비스마르크를 해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와 외교를 단절하고요. 또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러시아는 결국은 독일의 위협을 느끼고 프랑스와 동맹을 체결해 버리죠. 그래서 기존의 비스마르크가 추구해오던 이런 하나의 프랑스 견제 정책은 완전히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해 버렸으니까요. 결국은 이 프랑스 고립 정책에 이제 독일이 실패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독일이 식민 정책을 빌헬름 2세의 등장과 함께 식민 정책의 팽창이 결국은 영국의 식민 정책과 충돌을 하게 되죠. 우리가 뭐 흔히 3B 정책과 3C 정책의 충돌이라고 흔히들 세계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독일의 해군력 강화는 이 영국의 어떤 국가의 사활적 이익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독일은 강력한 식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영국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됐고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자,
영국은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이러한 해군력 강화에 맞서서 이 명예로운 고립 정책을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고 프랑스와 이제 협상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결국은 삼국 협상을 체결하면서 동맹을 형성하게, 동맹 블록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삼국 협상을 통해서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독일이 추구해왔던 프랑스에 대한 고립 전략은 완전히 이제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1907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이 이제 완성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삼국 협상이라는 동맹 블록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또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국 협상과 독일과 오스트리아와의 실질적인 대립 구도가 이제 서유럽에서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직접적인 어떤 1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페르디난트 황태자죠. 이 오스트리아는 동맹을 통해서 발칸 반도에서 패권을 장악할 그런 어떤 정책을 계속 써왔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적대적이었던 세르비아의 비밀 결사 조직이 이란 황태자 암살의 배후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이 암살 사건은 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어떤 분쟁을 촉발시켰고요. 이후에 많은 나라가 이제 연루가 되어서 비극적인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게 됩니다. 자, 발칸 반도는요, 보스니아나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이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된 우리가 유럽의 화약고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이 발칸 반도는 1300년대 중반부터 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같은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가 발칸 반도 국가들의 독립을 지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범슬라브주의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러시아가 범슬라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같은 민족들로 구성된 이런 발칸반도 국가들 러시아가 이제 지원을 하죠. 이 러시아는요, 이 흑해에서 지중해로 진출을 하려는 그러한 정책, 남하 정책을 늘 추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슬라브족인 발칸반도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는 이런 대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칸 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견제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전쟁에서의 어떤 전후 처리 결과를 보면요, 유럽 열강들은 이때 세르비아를 독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가 위임 통치를 하게 되죠.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런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죠. 이 발칸 반도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에게 아주 전략적인 거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에는요, 독일이나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있는 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독립운동을 오스트리아에서 억압을 하고요. 그리고 보스니아를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르비아를 견제하는 이런 정책을 피웠죠. 그리고 보스니아의 다수 거주민들은 세르비아계들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이 보스니아를 늘 합병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보스니아를 두고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세르비아가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결국은 보스니아를 위임 통치함에 따라서 오스트리아 군대가 보스니아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세르비아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와 유럽의 다른 열강들은 이제 눈을 감아 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위임 통치를 넘어서 보스니아를 완전 엔엑스 합병을 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구한 말에 1905년에 우리가 일제가 한국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했던 이후에
5년 후에 1910년에 이 합병을 해버리죠. NX를 해버리죠. 이와 같은 똑같은 유사한 어떤 형태가 바로 이 보스니아의 어떤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스니아의 어떤 이 발칸반도에서 보스니아가 위임 통치를 받고 합방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리고 발칸반도의 상황이 당시에 우리 흥미롭게도 우리 이 한반도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드디어 이제 1908년에 합병을 발표를 하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변국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와 세르비아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러시아의 상황은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를 하고요, 또 러시아의 국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달리 이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 합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르비아는 이제 전면전을 각오하겠다고 공표를 하면서 이때 이제 전쟁을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이제 중재에 나섰죠. 그래서 이 독일 입장에서는요, 결국은 유일한 동맹인 오스트리아 편에 서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프랑스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대오스트리아 압박을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대오스트리아 압박을 이제 독일은 이제 저지하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달리 오스트리아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오스트리아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영국의 입장은요, 프랑스와 삼국 협상을 맺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그리고 또한 러시아가 비록 동맹국이긴 했지만 혹시 이제 지중해 진출을 러시아가 하게 된다면 영국의 여러 가지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지 않는 이런 어떤 중간자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러시아는 결국은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합병함에 따라서 재무장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내에 슬라브족 결속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와의 식민 전쟁에서 오스만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칸 동맹이 결성이 되고요. 그래서 제1차 발칸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고요. 자, 1차 전쟁 이후에 어떤 점령 지역의 분할 과정에서 또 발칸 반도 국가들 간의 제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할 때 1, 2차 발칸 전쟁을 빼놓고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이 2차 발칸 전쟁에서 세르비아 동맹국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가 영향력이 발칸 반도에서 급격하게 확대가 됐고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세르비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는 계속 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르비아가 더 이상 영향력 확대가 굉장히 어려웠죠. 자, 이때 이제 대오스트리아 관계에 있어서 세르비아의 정치 지도층들은 외교적으로 오스트리아와의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한 반면에 세르비아 군부는 굉장한 어떤 강경한 정책을 내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 군부의 어떤 지원을 받았어요. 흑수단이라는 이하 지하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 조직을 군부가 장악을 하고요. 결국은 오스트리아의 여러 요인들을 암살을 하고 폭력 활동을 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군부가 역할을 했죠. 결국은 이러한 강경 군부 세력에 의해서 세르비아는 보스니아를 합병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는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이 이제 이런 와중에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면서 1차 세계대전에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르비아의 비밀 결사 조직, 세르비아 군부가 운용했던 이 흑수단이라는 이 비밀 결사 조직이 지속적으로 오스트리아 특정 인물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온건 세력들이
결국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살 이후로 이 사라예보에서 황태자 부부가 암살된 이후로 결국은 이것은 세르비아계의 보스니아 청년인 이 흑수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급속하게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관계가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암살 사건 후에 이 러시아는 이제 세르비아를 지원하게 됩니다. 독일은 또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독일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연루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강경한 대응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개입을 할 것을 우려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에게 동맹국인 독일에게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빌레름 2세는 오스트리아와의 어떤 오스트리아의 중재를 하다가 결국은 강경한 입장으로 전쟁 입장으로 선회를 하면서 결국은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빌레름 2세는요 굉장히 조급한 성격이었어요. 이 삼국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고요. 불안한 마음을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그리고 영국과의 어떤 해양 패권 경쟁 실패에 대한 어떤 극도의 불안감과 을 느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분쟁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을 했죠. 그런데 이 빌레름 2세가 상당히 이제 오판을 한 게요. 프랑스와 러시아는 전쟁의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오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죠. 이러한 어떤 빌레름 2세의 전쟁 의지에 대한 오판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 어쨌든 빌레름 2세는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물량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 국민이 참여를 한 전쟁이었고요. 어떤 국민이 뭐 산업 생산 능력, 산업 어떤 생산 현장이나 아는 전투원으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이 전체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어떤 총력전의 형태였고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산업 생산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어떤 총력전의 형태를 띄었고요. 그리고 이 1차 세계대는 지루한 참호 진지전으로 우리가 귀결이 되었습니다. 방어 사상이 만연했고요. 기관총과 소총이 주력 무기로서 참호에서 서로 간의 어떤 살육전을 벌이는 이런 진지전을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관총과 소총 또 철조망 이것들이 1차 세계를 대변하는 어떤 무기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참호를 파고 진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야전삽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위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었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 1차 세계대전의 우리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이 신무기와 신전술로 무장된 현대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총과 또 말기에는 전차가 등장했고요. 비행기가 등장을 했고 잠수함과 하얀방사기 뭐 독가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티어 장군이 개발한 독일의 후티어 장군이 개발한 후티어 전술 기습 공격 전술이죠. 후티어 전술이 개발이 되고요. 이러한 후티어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꾸로 장군이 또 종신방어 개념을 발전을 시키면서 결국은 신무기와 신전술로 무장된 현대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됐던 무기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무기 체계가 이제 7개가 있는데요. 슬라이드에 보는 바와 같이 기관총으로부터 항공기입니다. 자, 이 기관총이라는 것은 지속해서 속사를 해서 사격할 수 있는 이런 가능한 소구형 자동화기죠. 그래서 이 현대 보병 전투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이 무기 체계로 현대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화기로 우리가 기관총을 평가를 하고 있죠. 실탄을 빠르게 지속해서 발사를 함으로써 전투 지역을 광범위하게 이제 제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화력이 강한 이 기관총은 역할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이 보병 전투를 뛰어넘어서 대공, 공중, 해상 등 이런 다양한 전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 전쟁으로 불릴 만큼 이 기관총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나 곡사포, 독가스,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어떤 7가지 분야를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시에 대표적인 무기 체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기관총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요. 1862년경에 이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리처드 게틀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그랬죠. 10개의 소총을 이 한 다발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한 발씩 이렇게 장전이 되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장전이 되면서 발사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게틀링 기관총은 이후에 이제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식 기관총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맥심 기관총이라는 것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미국의 이제 이 스티븐슨 맥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맥심 기관총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총이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맥심 기관총 이전에도 여러 종류와 형태의 이제 기관총이 있었지만 이 자동 기관총으로 보기는 어려웠고요. 이 본격적인 자동 기관총이 바로 이 맥심 기관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맥심 기관총은 이 발사할 때 이 발생하는 이 폭발 가스를 이용해서 탄환을 발사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고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속 사격이 가능했죠. 다시 말하면 이 약실의 탄환이 이 발생할 때 이 생기는 이 반동 에너지와 또 스프링의 어떤 지렛대의 힘을 이용해서 이 탄환을 자동으로 재장전시키는 그런 방식이었죠. 기존의 탄약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발생하는 이 송탄작용이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총탄을 탄약띠에 연결해서 약실에 공급하는 이런 송탄띠 즉 급탄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한 게 바로 이 맥심 기관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덮개를 또 덮어가지고 총신에 부착시키는 이 순행식 냉각법을 개발해서 총열이 과열되는 문제까지 해결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맥심 기관총은 중량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용하기 불편했죠. 그래서 기관총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2명 이상이 병사가 필요했고요. 또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개전된 이후에도 초기에는 이 맥심 기관총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군이 12시간 동안 연속으로 발사를 해도 과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또 고장이 없는 이런 시간당 한 1만 여발을 사격할 수 있을 만큼 이 맥심 기관총을 완전히 개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총열이 과열되기 때문에 총열 교체는 했지만 이 주변이 확 트인 이런 개활지 이런 데서도 확실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을 이 교착 상태로 빠뜨린 이 주범이 바로 맥심 기관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이 비커스 기관총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는데요. 이 영국제 맥심 기관총은 비커스 기관총이 이제 영국제 맥심 기관총이고요. 그래서 영국은 이 기관총 부대를 창설할 정도로 이 기관총을 잘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사용했던 것은 요 기관총이에요. 독일제 맥심 기관총이거든요. MGO8이죠. 불렸고요. 서로 이게 독일식하고 다 맥심 기관총의 일종인데요. 영국과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맥심 개량형은 브라우닝이었어요. 브라우닝 1917 기관총인데요. 이것도 맥심 기관총을 개량한 어떤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맥심 기관총과 비커스 기관총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당시에 각 국가별로 경쟁적으로 이러한 기관총을 개발하게 이르렀던 것이죠. 전차의 등장입니다.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참호전으로 이렇게 고착이 되면서 철조망과 기관총, 참호, 요 세 가지 요인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어력과 기동력을 갖춘 새로운 무기가 절실하게 필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15년에 영국의 스윈턴이라는 공병 소령이 무한 궤도를 이용해서 이 장갑 차량의 개발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의가 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차가 개발된 것은 당시 영국의 해군 장관이 이제 윈스턴 처칠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수상이 되지만요. 이 해군 장관이던 윈스턴 처칠이 이 육상 전함으로 이제 스윈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육상 전함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역사의 아이러니죠. 해군에서 육군의 전차를 이제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틀 윌리라는 전차가 바로 이 이제 최초로 개발된 하나의 시제 전차였습니다. 이게 이제 리틀 윌리죠. 시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실전에는 이제 참호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전에는 투입되지는 못했어요. 자, 이 리틀 윌리는 농업용 트랙터를 개량한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요. 이 트랙터에 화포와 기관총을 이제 장착을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어떤 진통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해군 본부에 수석 위원으로 있었던 이 윈스턴 처칠과 또 군수 참모부장이었던 군수 장관이었던 로이드 조지, 나중에 이 사람도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육상 선박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 차량을 탱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명칭이 이제 오늘날 전차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죠. 탱크라고 이렇게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차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전장의 새로운 기동력과 충격력, 그리고 소총과 대포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갑력이 이제 제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17년에 영국은 이 깡브레 전투에 최초로 MK 마크 4 전차 497대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는 큰 성과가 당시에 없었어요. 이 이전에 이제 사실은 손모 전투에 최초로 이제 마크 1 전차를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하는데 이때는 뭐 독일군에게 어떤 심리적인 큰 충격은 주었는데요. 그렇게 대규모로 전차가 투입이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초로는 이제 손모 공세 때 이제 영국의 공세 작전입니다. 영국의 주도의 공세 작전인 손모 지역에서의 최초로 전차가 투입이 되었고요. 마크 1이 이후에 이제 1년 뒤에 497대라는 마크 4, 좀 더 마크 1보다 발전된 전차를 대규모로 투입했던 전쟁은 바로 이 깡브레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는 이 깡브레 전투에서도 큰 성과는 없었어요. 독일군 측이 이제 사실은 이 전차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하고요. 뭐 기관총에 만족하면서 이러한 전차를 소홀히 했죠. 이런 전차에 대해서는 대비가 소홀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전차가 뭐 장난감 같은 그런 어떤 전차의 어떤 모양이었지만 이 연합군의 전차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독일군에는 공포심을 심어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독일군들이 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만 봐도 물론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는 없었지만 그 충격의 강도 이런 것들은 엄청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깡브레 전투에 투입되었던 전차 마크 4 전차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독일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1차 세계 대전에서 어떤 전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전후에는 독일이 전차 개발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독일이 현대전차에 있는 펜저 전차들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도 M4와 같은 M4 셔먼 중형 이런 전차들이 미국 현대전차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펜저 3는 독일 현대전차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전차의 시조는 K21 경전차라고 당시에는 이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의 현대전차 시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K2 전차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상당한 어떤 성능의 전차를 우리가 보유하게 되었죠.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뭐 전차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강의하면서 별도로 또 이야기를 좀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곡사포 무기 체계를 좀 보면요. 우리가 19세기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후미장전식 곡사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새를 공격하거나 또는 고지 후사면에 있는 목표를 일단 타격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곡사포는 초기에 곡사포는 방어용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사포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곡사 화력의 운용 개념도 이제 관측소, 사격지휘소, 전포대라는 이런 삼각 체제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관측소는 쉽게 이야기하면 목표물을 관측하는 거예요. OP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제 관측수가 목표물을 관측을 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사격지휘소에 보내주죠. 그러면 사격지휘소에서는 관측소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장입을 해서 사격 명령을 하달하게 되면요. 전포대는 실제 포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 포가 있는 위치에서 재원을 입력하고 포탄을 장전해서 사격지휘소의 명령에 따라서 포가 실제로 발사가 되는 게 이 전포대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관측소, 사격지휘소, 전포대라는 이런 삼각 체제로 이제 포병이 운용되고 있는 게 이때의 운용 개념이 정립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근대 시대 이전에 이 대포라는 명칭은요, 곡사포와 평사포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곡사포는 흔히 우리가 아는 호이츠고요. 평사포는 우리가 캐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건이라는 건 총이 아니고요. 평사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이제 곡사포와 평사포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화가 되었고요. 현대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포죠, 대포. 대포는 이 탄착점과 각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동시에 위력을 발휘했던 이 독일군의 주력 곡사포는 150mm와 210mm였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 이런 독일의 150mm와 210mm 곡사포는 트랙터나 말을 이용해서 기동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을 이용해서 끌고 다니는 것이죠. 당시에 프랑스는 이 150mm 헤비 중곡사포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지만 주력은 대부분 75mm 평사포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보유한 곡사포에 비해서 상당한 어떤 열세였죠. 그래서 프랑스 포병이 독일군의 곡사포의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럽의 이제 곡사포 표준 구경은 105mm였어요. 105mm였지만 이 구소련에서 처음으로 152mm 구경의 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거리가 길어지고 또 화력이 훨씬 더 정제됨에 따라서 유럽이 이 구소련에 152mm 포를 적극적으로 이제 이 노획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그러니까 105mm 표준 구경으로 하던 데서 이제 벗어나서 오늘날의 155mm 곡사포를 개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곡사포는요, 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개조하고 또 전차에 탑재해서도 활용을 하고요. 또 현재 전차에 탑재된 대형 주포는 모두 이러한 형식을 준용을 하고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군 150mm 곡사포였고요. 프랑스가 상당히 고전했죠. 이 포 때문에. 210mm 곡사포입니다.
구경이 이 앞에 150mm에 비해서 구경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프랑스의 75mm 이제 평사포죠. 캐논입니다. 이거는 야포 우리가 평사포고요.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 때 이게 프랑스 주력 포병이었고 요게 독일의 주력 포병이기 때문에 포병은 독일이 굉장히 앞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럽의 대체적인 표준형 포병이 바로 105mm 곡사포고요. 이게 이제 2차 세계 소련군이 152mm를 개발하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곡사포의 주력이 155mm 구경으로 이렇게 이제 개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대부분 155mm가 주력이죠. 자, 그 다음에 독가스가 최초로 항무기가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계속 진지전 참호전을 하면서 교착이 되면서 1914년 10월에 프랑스군이 이제 진지전을 어떻게 하면 타결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최루가스를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년 1월 말이 지나면서 독일군도 동부전선에서 이제 최루가스를 사용했죠. 독일군은 당시에 이제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와 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부전선에서는 또 러시아 쪽과 또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동부전선에서 최루가스를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날씨가 워낙 추웠기 때문에 이제 이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물리학자인 이 하브라는 사람이 프리츠 하브라는 사람에서 염소 가스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15년 제2차 이프르 전투, 이프르 전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3차에 걸쳐서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 제2차 이프르 전투에서 총 5회에 걸쳐서 대규모 전투가 이제 총 5회입니다. 3차가 아니고 총 5회에 걸쳐서 이프르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 전투에서 독일군들은 수천 대의 전차를 동원해서 연합군 진지의 돌출부에 포격을 가하면서 약 5천 개의 가스통을 열고 염소가스를 흘려 보냅니다. 물론 이제 이때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연합군이 이상한 노란 연기를 이제 진지 일대로 막 몰려오는 걸 보고 나서요. 병력을 신속하게 이제 철수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피해는 뭐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리고 또 전선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전선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독일군은 예비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뭐 독가스를 사용하고 예비대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요. 그리고 바람의 영향으로 본인들도 독일군 자신들도 염소가스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이런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이러한 염소가스를 비롯해서 각종 독가스를 개발하고 또 합성을 했던 이 앞에서 언급한 프리츠 하브라는 사람은요, 이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왕 무기의 아버지라고 불렸지만요, 1934년 독일에서 추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독가스는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그런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공포심을 유발하고 많은 병사들이 전장을 이탈하게 만드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죠. 이게 이제 이프르 전투에서 염소가스를 흘려보내는 독일군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진지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연합국들의 프랑스 군대들의 장면입니다. 자, 다음은 잠수함인데요. 잠수함은 17세기에 최초로 잠수정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이제 우리가 물속으로 잠수를 해서 이 항해가 가능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이 잠수함은 수중으로 잠수를 해서 항해를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한다든지 다양한 군사 정찰을 한다든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우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1624년에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드레벨이라는 사람이 수심 한 5m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잠수정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775년 즉 18세기 후반에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수행할 때죠. 이때에 이제 이 보시넬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물속에서 자유롭게 떠오르면서 잠수를 하면서 적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인 1776년에 이제 당시 부사관이었죠. 부사관이었던 이 보시넬이 잠수정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터틀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터틀 거북이죠. 잠수정 거북이를 이 보시넬이라는 부사관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에즈라 리라는 병사가 조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함선 이글호를 격침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이때 이제 독립전쟁이니까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시도 자체로 봐서는 역사적인 일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적의 어떤 적함을 공격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완전하게 잠수해서 적의 함선을 공격하기까지는 약 한 100여 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고 나서 이제 이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속에서 잠수함정이 이제 발달해 왔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잠수함정이 발달하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은밀하게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전략 무기가 결국은 이제 이 잠수함정이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적의 군함을 침몰시킨 잠수함은 우리가 19세기 100년 후죠. 앞에서 이야기한 100년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1864년에 이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신형 군함인 이 하우저 토니코라는 게 있었는데 이 하우저 토니코를 의뢰로 공격해서 격침을 했어요. 남군 소속의 이 헨리호가 요게 이제 최초로 적의 군함을 침몰시킨 하나의 잠수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의 독립전쟁 중에 이제 최초로 잠수함정이 개발됐고요.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100년 후에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결국은 남군의 헐리호가 북군의 신형 군함인 이 하우즈 토니커를 의뢰로 공격해서 침몰시켰죠. 최초로 이제 침몰시킨 사건이 바로 이 남북전쟁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19세기 말부터 주요 국가들의 이제 해군은 잠수함을 정식 군함으로 이제 배치를 합니다. 편제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유럽의 강대국들은 잠수함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교적 이게 소형 어떤 잠수함이었고요. 군사적 가치를 크게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연안 수색용으로 주로 한정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잠수함을 공격하는 잠수함 개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잠수함은 평시에는 해수면 위로 이제 항해를 하다가 적의 함정이 발견이 되면 물속으로 이제 자망을 하죠. 그래서 이 수상 전투함과 유사한 어떤 그런 선체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물 위에 떠 있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왼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초기 잠수함의 하나의 선체고요. 이 이후에 이제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잠수함의 선체가 이제 눈물방울형, teardrop 타입이라고 그러죠. 오른쪽에 있는 눈물방울형으로 선체가 이제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중의 저항을 감소시키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수상 항해 시에는 선체의 저항이 증가하는 이런 단점 또한 이 눈물방울형 선체는 갖고 있었죠. 자,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자신들이 이 최강의 어떤 해군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영국은 자신들의 해군력에 굉장히 의지를 하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
결국은 이란 영국의 해군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해상 봉쇄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나 대서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 물자가 진입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1차 대전 후기까지에도 이런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제 뭐 진행이 되는 듯 이렇게 보였죠. 당시에 그 영국은 대형 전함 21척과 또 순양함 9척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독일은 뭐 전함 13척, 순양함 7척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국의 해군력은 여전히 독일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했죠. 그렇지만은 이 독일은 이 전함에 사거리가 긴 무기를 이제 장착을 해서 영국군을 여유 있게 제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충격과 공포에 영국이 빠지게 되죠. 이제 자신들이 바다의 제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14년에 독일군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별로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러한 어떤 독일군의 어떤 능력, 해군의 능력에 대해서 방심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독일군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1914년 9월 20일 영국의 이제 대형 순양함 세 척이 독일군 잠수함인 U-보트, U9에 의해서 전원이 침몰당하는 참혹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잠수함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수심 한 100m 정도로 자망하는 게 가능했고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시에는 고강도 합금이 발명이 되면서 수심 한 200m까지도 이제 잠수할 수 있게 되고요. 오늘날의 우리 잠수함은요, 대략 한 250에서 400m 정도까지도 이렇게 자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잠수함 작전 흔히 우리 유보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1906년에 독일은 U1이라는 명칭으로 잠수함을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악명을 떨치게 된 이 유보트 시리즈가 이제 이 U1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유보트는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 상선을 주로 공격하는데 사용된 최초의 잠수함이 바로 이 유보트죠. 당시에 이제 독일은 38척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기에는 334척, 그리고 기후에도 계속 226척을 계속 건조를 독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보트를 바탕으로 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이제 독일이 시행을 함으로써 연합군의 어떤 해상 경제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죠. 결국은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아이러니하게 전쟁에 참여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면서 독일이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전쟁에 개입을 주저하고 있던 미국이 결국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상선이 이렇게 피격을 당하면서 침몰을 당하면서 미국의 자국민이 이제 많은 사망자가 생기면서 결국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를 가져오게 되죠. 이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U 계열이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유보트 타입 2라는 형을 개발해서 결국은 또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잠수함은 이제 오늘날에는 최초의 원자력 추진함인 노틸러스함까지 진수하는 데 성공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체의 규모와 이름으로 이제 잠수함을 구분하는데요. 이제 수중 배수량이 200에서 한 500톤 이하는 소형 잠수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수중 배수량이 1000톤에서 한 3000톤까지는 우리가 소형 또는 뭐 중형 잠수함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식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뭐 재래식 잠수함이냐 또 핵 추진 잠수함이냐 핵 잠수함이냐 이렇게 추진 방식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재래식 추진 방식의 잠수함 비율이 높죠.
그리고 이제 바다 밑으로 자망을 하거나 떠오를 수 있는 부상 능력이 반드시 또 뒷받침이 되어야겠지요. 자, 이런 부상 능력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을 이제 함의 내부로 이제 넣었다가 빼낼 수 있는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부력 전차 또는 뭐 부력 탱크 장치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망이 필요할 때는 바닷물을 부력 탱크, 즉 전차죠. 부력 탱크 내부로 이렇게 넣게 되면 선체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잠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위로 떠오를 필요가 있을 때는 압축 공기로 부력 전차 내부에 있는 바닷물을 이제 빼내는 거죠. 밀어내어서 선체를 가볍게 만들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력의 원리로 해서 이제 잠수함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이 자망하는 동안에는 지속해서 선체가 수평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평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이런 수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선체에는 세 개의 어떤 이 수직타 그리고 수평타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항공기가 이제 이 날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수직타고요. 그림에서 보는 1번 이 수직타고요. 수직으로 서 있죠. 그 다음에 한미와 함수에는 또 수평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수직타와 수평타가 잠수함의 수심의 정도와 항행의 어떤 방향을 조절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항공모함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항공모함은 군함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선체와 주요 기관은 이 대형 순양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이제 주 임무로 하는 일반 전투함과는 좀 다르죠. 이게 함재기를 배에 싣고 다니는 항공기. 그래서 우리가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이렇게 항공모함을 이야기를 하죠. 주로 함재기를 이제 싣고서 이 다니는 이런 직접적으로 어떤 전투를 하기보다는 이런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의 공항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고요. 또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이 넓은 어떤 갑판, 비행 갑판과 또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항모의 내부는 이 항공기와 헬기를 실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유도 미사일이나 의뢰, 지뢰 같은 이런 무기도 운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1921년 영국에서 순양함을 개조를 해서 제작한 것이 항공모함으로 이제 항공모함 개발의 출발인데요. 정식으로 이 항공모함으로 인정이 된 것은 1939년에 22,450톤 규모의 퓨어리어스 함을 이제 개조를 하면서 순양함을 개조한 겁니다. 대형 순양함을 개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퓨어리어스가 최초의 잠수함이 아니죠.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순양함을 개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항모로 설계된 항모는 HMS 허미즈가 이제 최초의 항공모함이고요. 자, 이 항공모함이 왜 필요했냐면요. 이제 이 항공기를 항공모함에 싣고 이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된 배경은요. 우선 항공기가 1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이 육상과 해상의 어떤 전함을 공격하는 최상의 무기로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시에도 이 상륙작전에 따라서 이제 이 제외권 확보가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항공기의 역할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항공기가 항속 거리가 제한이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날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무기의 중량도 많이 실을 수가 없었죠. 중량도 제한이 되는 이런 어떤 항공력 운용에 상당한 이제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항공모함에 싣고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기존 어떤 전함의 어떤 전투력과 또 항공기의 속도,
기동성, 강력한 화력을 동반할 수 있는 이런 조합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항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에 영국의 해군 항공대가 수평 폭격이 가능하도록 이제 제작을 해서 의뢰를 장착한 수상함을 공격하다가 일부 이제 수상함 공격기가 이제 일부 사용이 되었죠. 이걸 우리가 내격기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공군도 이제 이러한 내격기를 운용을 하고 있었지만 이 해군 항공대가 주로 대부분 이러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격기가 대한 미사일이 개발되면서 이 내격기는 이제 완전히 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이제 이처럼 이제 항공기 이동 수단과 또 비행장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전함 위주로 수행했던 이 해전의 어떤 양상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해전 판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순양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을 편성을 해서 해전과 또 공중 지원과 같은 이런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순양함을 개조한 최초의 항공모함 HMS 퓨리어스호고요. 요거는 처음부터 이제 순양함을 개조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항공모함으로 설계해서 만든 최초의 또 항공모함이 HMS 허미즈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는 뭐 1차 세계대전 때가 아니고 2차 대전 당시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운용했던 엔터프라이즈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함재기죠. 미첼 둘리틀 공습에서 운용되었던 요건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본토에 이제 미국의 둘리틀이란 중령이 편대장이 되어서 도쿄 공습을 하게 사용하게 되죠. 이때 이제 B-25 미첼 항공기이고요. 미데이 해전에서 일본이 참패를 했던 아카키, 가가, 소류, 히류죠. 완전히 미드웨이에서 다 침몰했죠. 일본의 항공모함들이고 일본도 상당한 항공모함, 세계에서 최고 가는 항공모함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이 당시에.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 항공모함을 다 잃으면서 패전에 결국은 패전을 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당시에 이제 돈틀리스 미 급강하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사에서 운용하던 함재기예요. 제로센이라고 상당히 성능이 좋았습니다. 자, 다음 항공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항공기는 1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전장에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폭격과 공중정찰 이런 임무만 이제 좀 제한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항공기의 기관총과 무선 전화기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지 않고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진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공격 무기로 서서히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한 지 겨우 한 10년 정도 남짓한 기간이 지난 시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강력한 어떤 전략 전술 무기로 항공기가 재탄생을 하게 되죠. 이 독일군은 연합군의 지상 전력을 공격하는 전술 폭격에 이제 중점을 둔 반면에요. 연합군은 적의 후방을 주로 공격하는 전략 폭격에 중점을 두고 투입을 했죠. 물론 이제 2차 대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운용 개념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독일군은 전술적으로 운용을 했고요. 그리고 연합군은 전략적으로 공군을 운용을 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뭐 전장이 투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날의 어떤 항공기의 어떤 폭격의 개념은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 전술 무기로 탄생이 됐고요.
이탈리아의 두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제공권 장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을 했죠. 그래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또 후방의 산업시설과 도시에 대한 대규모 공중 폭격이야말로 전승의 요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두에는 이 항공 전략에 대한 어떤 선구자고요. 항공 전략에 대한 최고의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해가 최초로 독자적인 어떤 명령 체계에 기초한 항공 전력의 운용을 주장합니다. 기존의 두해가 이러한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는 이 항공 전력이 하나의 지상군의 명령에 따라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주로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운용 개념이었는데 이 두해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공은 공군이야말로 별도의 독립된 하나의 군으로서 독립작전을 하면서 결국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또 후방의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개념에서 독자적인 어떤 명령 체계를 가지고 항공 부대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두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세계 대전 때 전격전 때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스투카죠. 스투카 수직 급강화 폭격기인데요. 이 독일의 스투카 우리가 뭐 융크스 급강화 폭격기인데요. 악마의 사이렌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1937년에서 45년까지 활약을 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전반기에 이 위용을 떨친 이 수직 급강화 폭격기죠. 날개가 아주 낮게 이렇게 설계가 된 이 단발식 단엽기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날개가 하나죠. 단발식 단엽기였고요. 속도가 좀 느리긴 했지만 속도가 좀 느린 단점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메스 슈미트사에서 항공사 이름이죠. 메스 슈미트사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바로 이 독일 항공학계에서 이 항공기 엔지니어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을 받았던 이 메스 슈미트 박사에 의해서 개발된 메스 슈미트 전투기가 이제 이러한 스투카를 단점을 이제 극복을 하고서 새로 만들어졌죠. 이건 스투카고요. 폭격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이제 독일의 메스 슈미트입니다. 이 메스 슈미트는요, 다른 전투기와 비교해 볼 때 이 유난히 굉장히 납작합니다. 굉장히 납작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아주 날씬하죠. 그래서 공중전에서 이 피탄 면적이 줄어드는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스피파이어죠. 스피파이어는 훨씬 더 앞에 있는 메스 슈미트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어떤 항공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이 영국의 스피파이어에 의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영국은 이 레이더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우딩 책이라는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죠. 공군이요, 우수한 성능, 뭐 스피파이어 같은 이런 우수한 어떤 항공기도 있었고요. 또 영국 조종사들의 어떤 뭐 애국심, 뭐 이 투혼, 고도의 어떤 조종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영국 공군이 영국의 본토를 지켜낼 수 있던 어떤 힘의 원천이었어요. 원동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지대한 공을 했던 게 바로 영국의 비밀 병기 레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 설비인데요. 이 레이더 설비가 이 영국 전투에서 2차 세계대전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아니고요. 1차 세계대전 때는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 전투에서 이제 영국 공군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영국 전투라는 것은 뭐냐면 독일이 영국 본토에 대해서 항공기로서 폭격을 했던 그런 전투를 우리가 영국 전투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이 영국 본토 전쟁이죠. 영국 전투에서 영국 공군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레이더 체계입니다. 영국 측이 이제 당시에는 기술상으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령했죠. 이 레이더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국은 독일 공군의 공습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데 비해서 독일은 레이더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별로 이 레이더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그런데 이제 이 레이더의 군사적 효율성을 일찌감치 이제 감지를 하고요. 1935년부터 레이더 설비 개발에 매진을 한 덕분에 영국 전투가 이제 시작되기 이전에 영국 공군은 이 다우딩 체계라는 다우딩 시스템으로 이렇게 알려진 이 방공망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독일 공군기가 이제 영국 영공에 접근을 하게 되면 동남부 해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이 레이더의 전파탑에 신호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기가 독일군 항공기가 영국의 영공 내로 진입을 해서 해안선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여러 관찰 요원들이 망원경으로 이제 영국 영공 내로 진입하는 독일의 항공기를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탐지를 해서 알아낸 첩보들을 수집을 해서 바로 이 공군 사령부의 작전 상황실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이 공군 작전 상황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 관측수들이 망원경으로 탐지한 첩보들을 분석을 하죠. 여러 가지 전출처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적기로 판명이 되면 전투기 편대가 이제 출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진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영국은 이제 효율적인 어떤 방공망과 또 이 우수한 항공기를 적극 활용해서 창의성이 없었던 이 독일군의 나치 공군을 완전히 물려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급기야 이제 2차 세계 대전 말미에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면서 원자탄이 개발이 되고요. 실제로 원자탄이 사용이 되었죠. 일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면서 결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된 바가 있죠. 이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냉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무기 개발이 경쟁이 되면서 오늘날 이 공포의 균형 시대를 넘어서 소련 붕괴 후에 또한 테러나 또는 초국가적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국제적인 현실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주로 1차 세계대전 중심으로 또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서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으로 개발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